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밤 군산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146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충청 전라 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며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VIP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겠다는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며 정부 비난 대신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다학기제 운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본과 4학년들을 위한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간밤에 전국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전북 군산에는 200년 만에 한 번 내릴까 말까한 비가 내렸고 충청과 경북도 이틀째 20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죠. 주차해둔 차가 떠내려가고 물이 차오른 엘리베이터에 갇혀 사람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 희한합니다. 같은 전북인데도 군산에 시간당 146mm가 쏟아질 동안 부안은 고작 3mm의 비가 내린 게 다였거든요. 최근 장마 전선은 폭이 좁은 데다 움직임이 둔해서 특정 구역에 극한 호우를 쏟아내는 겁니다. 아직 장마 초기죠. 걱정이 큽니다. 물에 잠긴 군산 시내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바닷가 하수구가 역류하고 산에서는 마치 계곡처럼 흙탕물이 쏟아집니다. 오늘 새벽 전북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 기상관측 이래 가장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비 3시간 동안 퍼붓는데 집들 막 침수돼가지고 난리지. 비슷한 시각 군산 시내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요 도로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편의점과 지하 주차장에도 차고 넘친 비에 심지어 엘리베이터마저 물을 토해냅니다. 1m 이상. 이거 다 젖었잖아 지금. 여기까지. 1m 이상이 물이 차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뒷산도 무너져 내려 주민 2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장대비에 아름드리 소나무는 물론이고 커다란 콘크리트 잔해물도 속절없이 떠내려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어요. 잠에서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막. 농경지도 침수돼 옥구 평야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바로 옆 익산 망성면에도 140mm 넘는 비가 쏟아지며 이틀째 농작물이 물에 잠겼고 물이 빠지고 나면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강한 물살에 자동차도 떠내려가면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헬기가 투입되어 있죠. 취재진이 직접 가본 수해 현장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주택 앞 농경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만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폭우에 하천물이 불어나면서 200가구가 사는 마을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에는 사람 일단 키까지 차 있었어요. 대피를 못하고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가족 3명이. 소방당국은 헬기까지 투입해 옥상 등에 대피해 있던 주민 18명을 구조했습니다. 물이 빠진 마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집이며 상가며 온통 진흙투성이고 담벼락과 비닐하우스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부서졌습니다. 새벽에 너무 빗소리가 커서 나와보니까 자동차가 떠내려가 버렸고 장독대도 전부 다 엎어져서 다 둥둥 떠 있었고 진입로가 아예 끊긴 곳도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서는 50여 가구가 고립된 상황입니다. 당장 먹을거리를 사야 하는데 돈을 찾을 곳도 없습니다. 전기도 나가고 현재 통신도 나가고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ATM도 고장이 나가지고 감전 위험에 집에도 못 가는 주민들은 비가 또 내린다는 예보에 속만 타들어갑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비 피해는 전라북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충남 부여에선 천년 사찰 대조사가 소실될 뻔했고 대전과 대구에선 고모보트와 헬기 모두가 동원됐죠. 송아지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건물과 주택, 비닐하우스들이 물에 반쯤 잠겼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마을에 고립된 주민들은 물론 송아지도 육지로 실어 나릅니다. 물이 그냥 저 빠져나오기도 너무 힘들게 그냥 막 진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몸만 피신을 했는데 금방 그냥 지붕 꼭대기까지 물이 오더라고요. 하천이 불어나 대전 도심에 있는 유등교 중간이 내려앉아 다리 통행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부여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문화재인 천년사찰 대조사가 손실될 뻔했습니다. 급류에 갇힌 건물에 남성이 힘겹게 매달려 있는 그때 헬기에 줄을 매단 소방대원이 접근해 남성을 구조합니다. 대구 고모동 인근 금호강이 역류하면서 파크 골프장을 덮쳐 직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잠긴 거는 저희들 크고는 처음이에요. 마당에 물이 이만큼씩 차기는 처음이에요. 대구 북구 팔거천입니다. 이곳은 원래 산책로지만 폭우가 내리면서 물에 잠겼고 CCTV가 설치됐던 철제 기둥은 보도블럭과 함께 뿌리째 뽑혔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비는 정말 무섭습니다. 화재시 엘리베이터, 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비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이면 승강기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승강기가 지하에서 멈추는 바람에 승강기 안으로 빗물이 들이차 버렸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조등을 켠 차 한 대가 뚝방길을 따라 달립니다. 농가에서 방향을 돌리는가 싶더니 하천으로 빠지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거센 물살 탓에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크레인이 동원돼 2시간 30분 만에 차 안에서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파트 그냥 들어가니까 차가 그냥 그쪽으로 확 뒤집히니까 치치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 잘 알죠, 여기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도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천과 금산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논산에서는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승강기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지하 1층까지 들어찬 빗물을 빼냈지만 승강기 안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계단 타고 내려가던 중에 침수됐으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내려왔거든요. 좀 지하 2층 잠긴 거 보고. 대구에서는 밭에 나왔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농로로 빨려 들어가 숨졌고 충북 영동에서는 농막에 홀로 있던 70대가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폭우로 철길과 하늘길도 대거 끊겼습니다. KTX는 길게는 4시간 넘게 지연됐고 일반 열차 운행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람한 하천 위로 KTX가 시속 45km로 서행합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충청 이남 철길 곳곳이 침수돼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여수에서 출발한 KTX 첫 차는 예정보다 4시간 30분 늦게 서울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도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10시 11분에 부산으로 가는 KTX 123 열차는 폭우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역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을 알리는 알림판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공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시민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이른 아침 기차를 타려는 시민과 지연 도착한 승객들이 뒤엉키면서 혼잡을 빚었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열차가 지연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시간을 못 맞출까 좀 걱정이 된다고요. 연착이 되는 바람에 교육이 있어서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계속 연착이 된다는 또 전화도 오고. 일반 열차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포함해 장항선, 경북선, 충북선의 운행이 멈췄고 KTX도 12편이 취소됐습니다. KTX는 61편, 일반 열차도 23편이 지연됐습니다.
대전발에서 궁금할 아니요 없습니다. KTX로밖에 안 돼요. 천안, 논산, 대전 그쪽이 침수가 됐어요. 강풍으로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끊겨 25편이 결항했고 50건 넘게 지연 운항이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의 과거 녹취 음성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주가 조작 사건에는 김건희 여사도 연루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최혜병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증거다. 최혜병 특검은 이제 윤석열 특검이 됐다며 공세를 퍼부었죠.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IP를 거쳐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겠다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모 씨의 녹취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김건희 여사가 이 씨와 함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강조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뚝은 무너져 내리고 악취는 더욱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의 일방주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이유에 있지도 않고요. 좀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야권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하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 녹취에 등장하는 이모 씨를 포함한 당사자들은 모두가 사단장 구명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는 맞지만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또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며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의 발언은 임성근 구명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지난해 8월 9일 있었던 통화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VIP를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좀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녹취 파문이 커지자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해 7월 28일이고 이종섭 전 장관이 복귀를 지시한 게 7월 31일이라면서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구명 활동을 했다는 게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록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 소식을 이 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씨는 8월 2일 이후에야 자신에게 문자 한 통 보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이 없다며 A 씨가 말한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은 A 씨에게도 수차례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취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녹취록에 담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씨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구명 요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려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OX로 답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 전 대표 뭐라고 했을까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에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이자 국정마비 폭거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위법적인 청문회를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거대 야당의 갑질이라 비판했습니다.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급박한다면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상기하라며 146만 명이 동의했지만 폐기됐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라 쏘아붙였습니다. 또 대북 확성기를 틀었다고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세우냐며 탄핵 사유가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건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 요구했습니다. 이 전 대표, 질문 능력이라 키우라고 맞받았습니다. 탄핵에 오냐 X냐 이런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며 방점을 민생 경제에 뒀는데 그래서일까요? 대선 출마 출정식 같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릅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연임 도전 선언에서 이 전 대표가 내세운 건 민생,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기본 사회로의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도입, 주 4일제 시행 등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 대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민주당의 몫이라며 당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깜짝 출사표를 던졌지만 판을 흔들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77.7%의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더 관심인 가운데 사법 리스크와 정체된 당 지지율 극복은 이 전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한창이죠. 어제 TV토론에 이어 오늘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한동훈 후보의 사천 의혹 등으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당원의 40%가 몰려있는 영남의 표심은 어디로 갈까요? 현장에서 김태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후보자들이 등장하자 당원들이 지지 후보를 부르며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연설에서는 부울경 지역 맞춤 공약도 나왔지만 이내 서로 날을 세웠습니다. 원 후보는 말을 아꼈던 한동훈 후보의 사천 공천 논란과 관련해 검사 출신 측근과 논의했다며 공세를 재개했습니다. 제가 먼저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확대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 후보는 사천 논란에 관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던 원희룡 후보가 태세 전환을 해 흑색 선전을 시작했다고 즉각 반격했습니다.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해 총선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비례대표 사천 논란. 계속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에 왜 이렇게 민당이 끌려다닙니까? 우리 당이 못했잖아요. 공천도 잘못했고.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며 원 후보와 한 후보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두 분 다 양쪽 후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 후보 모두 좀 중단해 주었으면. 이곳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 연설을 마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내일 오후 5시 MBN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서 또다시 맞붙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정치권이 문자 파동으로 시끄럽지만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해 당무 개입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고 총선 참패 이후 친윤계 영향력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당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45%로 가장 높았고 원희룡 후보 11%, 나경원 후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 후보의 적합도를 합쳐도 한 후보에 미치지 못하면서 문자 파동 이후 첫 조사에서도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절반을 훌쩍 넘는 61%가 한 후보를 택하며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이나 총선 책임론이 기존 판세를 뒤집지 못한 건데 한 후보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서 얘기함으로써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겠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도 당정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심은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와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그게 우리 당원 여론조사인가요? 투표 집단과는 관계없는 여론조사는 저희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한 후보와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입증된 만큼 당원과 지지층 표심이 급변할 것이라며 전통적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와 공방이 주로 부각되면서 정작 차기 당대표의 핵심 과제인 당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표선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전대 출마를 공식화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거꾸로라는 겁니까? 이 전 대표 옷깃에 답이 있습니다. 작은 태극기 배지가 거꾸로 달려 있죠. 그렇네요. 네, 이 전 대표 이 사실을 모른 채 1시간가량 출마 선언을 하다가 취재진이 지적을 하고 나서야 황급히 고쳐 달았습니다. 오늘 태극기 달고 오셨는데 좀 거꾸로 다신 것 같아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가 삐삐 돌아가서 미안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십거리가 되겠군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넘기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도 당황하긴 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마 현장을 보니까 출마 선언이 아니에요. 무슨 당선 소감 말하는 곳 같았습니다. 네, 박수에 환호에 꽃다발까지 이 전 대표 인기 정말 상당했습니다. 네. 이 또대명 흐름 근데 사실상 끝까지 갈 것 같죠. 예. 그래서인지 오늘 현장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후보 5명도 함께 했습니다. 출사표를 던지며 저마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했던 후보들로 이 전 대표 옆에서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남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 김민석 후보는 출마 선언을 함께 준비했다면서 한 번 더 세일즈에 나섰고요. 김지호, 강선우, 한준호 등 다른 후보들도 현장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찍힌 사진을 일제히 각각 SNS에 공유하면서 너도 나도 구애에 나섰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부산에서 한 합동연설회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너무 싸운다는 지적을 좀 의식을 한 건지 토론회 전에 연설회 전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당부에 나섰습니다. 우리 후보들께서 또 명심하셔야 됐을 것은 우리 친구 아이가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TV 토론보다는 좀 서로를 향한 공방은 덜 했는데요. 네. 대신 화살이 민주당으로 향했습니다. 교도소로 가는 지름길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교도소 가는 날 전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가야 밀면집에 가 잔치국수 사겠습니다. 제가 정청래 묵사발 만들겠습니다.
김 후보 자신을 최강 보수 공격수라고 칭하면서 앞장서 싸우겠다고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내일 저희 MBN TV 토론회에서 격돌하는데요. 네. 흥미로운 컨텐츠들이 준비된 TV 토론회 내일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잖아요. 요즘에 여야 모두한테 쓴소리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진 교수,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허구를 사실로 둔갑시키는 탈진실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 둘의 차이가 있다고 분류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민주당은 근대적이라면 국민의힘은 전근대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네. 민주당은 큰 거짓말일수록 대중들이 쉽게 믿는다는 철학으로 세계관적 규모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은 조선시대 사화, 궁중 음모에 가깝다면서 전당대회를 둘러싼 문자 공방을 좀 비유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정부 여당과 야당 수장들을 대장님으로 표현하면서 각각 인물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문화혁명 시절 모택동과 1인 절대 권력을 구축했던 김일성에 가깝다면서 이재명 1급 체제를 비판했고요. 윤 대통령 부부는 조선시대 임금과 중전 같다면서 앞서 국민의힘은 궁중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던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예. 네, 진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게 웬 변괴냐면서 여야 모두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둘 다 아플지 둘 다 안 아플지는 뭐 나중에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군의 핵 우산 핵심 기지인 하와이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현 사령부의 전신인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지만 인태 사령부는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무모한 세력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 이기종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주한미군을 지휘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를 보내는 미군 확장 억제의 핵심 기지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29년 만의 방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군 장병에 대한 격려사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정권 유지에만 골몰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인태사령부 작전센터에서는 파파로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관해 입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속에 인태사령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파파로 사령관에게 보국훈장 통일장을 수여했습니다. 인태사령부 방문으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을 보여준 윤 대통령은 워싱턴 DC로 이동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합니다. 호놀룰루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 혐의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위증 혐의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와 운전기사가 그 대상입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전 평화협력국장은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과 북한 측 인사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고도 쌍방울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2명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비서와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허위 증언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였던 이들이 이 전 부지사를 위해 위증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밖에서 이른바 술판회유 등 근거 없는 허위 왜곡 주장으로 검찰 수사를 흔들고 사법부에 부당한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소송 행위를 법정이 아닌 언론에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MBN 최초 보도로 알려진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팎엔 많은 팬이 몰렸는데 김 씨가 절뚝이며 출석하자 팬들은 눈물을 흘렸죠. 또한 내가 호중이 엄마다 하며 김 씨의 어머니를 사칭하는 인물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사건 발생 2달 만에 열렸습니다. 100건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한 김 씨의 팬 40여 명은 이른 시간부터 법원에 몰렸고 재판정에 들어가려고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양복 차림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김 씨가 출석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 김 씨의 매니저 장모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첫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의 진술은 다음 기일인 내달 19일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과 형수의 회사 돈 횡령 혐의 재판에 또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을 속였다고 울먹였고 또 두 사람이 빼돌린 돈으로 40억 원대 부동산도 샀다며 추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박수홍 씨는 친형과 형수를 처벌해달라며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청춘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친형 부부에게는 박수홍 씨 1인 기획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형이 회사 돈 20억 원을 횡령한 것은 인정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수 이 씨는 무죄였습니다.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박 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다시 증언대에 섰습니다. 자신의 과거 방송 발언도 언급하면서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형 덕분에 재산을 모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모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본 적이 없고. 친형 부부가 구입한 4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은 횡령 없인 불가능했다며 4년간의 회계 분석 자료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2011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고 형은 초심을 잃지 말고 돈을 아껴 쓰라고만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씨는 두 사람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며 법정에서 울먹였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100km에 달하는 동선을 역추적해서 범인들을 검거해냈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범행을 사주한 인물도 추적하고 있거든요.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형사들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체포된 남성은 형사들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흰색 차량을 둘러싸더니 순식간에 형사들이 다가와 차량의 문을 엽니다. 형사들이 신속하게 운전자를 끌어내려 체포한 다음 차량 내부를 수색합니다. 옆을 맞고 뒤를 맞고 또 그 뒤에 또 한 대를 맞고 그래서 이제 못 도망가게 차를 에워싸더라고요. 차량 수색을 하고 그분을 이제 검거를 하시더라고요. 검거된 남성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숭인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일당은 범행 전부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준비하고 헬멧을 쓴 채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헬멧을 쓰고 신분을 감춘 채 서울에서 인천까지 달아났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00km가 넘는 동선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 A씨를 검거한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도 유인해 순식간에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대낮에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현직 언론사 직원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게 사원증을 내밀면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화면은 달랐습니다. 괜히 직업을 알렸다가 회사 망신만 시키게 됐죠. 이한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먹자 골목입니다. 한 여성이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길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뒤 남성 A씨가 이 여성을 부축하는가 싶더니 신체를 더듬습니다. 밖에서 술 엄청 드시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인사불성 상태더라고요. 그냥 계속 쓰러지고 늘어지고 그걸 이렇게 세우고. 한낮에 벌어진 A씨의 범행은 도심 골목길 한복판에서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추궁했지만 이 남성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내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직 언론사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차 주인이 차에서 내린 걸 보고 차에 그대로 올라타 또 그대로 도망간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돈이 없어 사는 게 힘들어서 돈을 훔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에 쫓겨 도망칠 때는 시속 180km로 달아났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이 길가에 멈춰서고 운전자가 내립니다. 건너편에 있던 한 남성은 차를 바라보더니 마치 주인인 양 차에 올라타 운전을 시작합니다. 차량 절도범 50대 남성 A씨의 범행 모습입니다. 사건 당시 차주는 스마트키를 가지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남성은 시동이 걸린 차량에 탑승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차를 훔친 남성은 2km 떨어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카드로 담배를 사려던 참입니다. 그새 분실 신고가 된 카드 때문에 결제는커녕 오히려 위치만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편의점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이 흰색 차량을 발견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최고 시속 180km. 도주 차량이 아찔하게 차선을 넘나듭니다. 신호마저 무시한 추격전이 10분간 계속되다 도주로를 막은 경찰에 피의자는 체포됐습니다. 도주로를 이제 저희끼리 공유를 해서 인접서 순찰 차주들도 거기 2대 서 있었고요. 차량을 앞에서 막아줘가지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금품을 노렸다고 진술한 남성은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2번째 정식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조금씩 진술이 바뀌었죠. 또 진술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입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사복을 입고 우산을 쓴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갑니다. 핸들 인도적으로 돌린 이유에 대해서 엄청 조사하십니까?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역주행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 A씨가 1차 조사 엿새 만인 오늘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선 조사가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근거와 일방통행 도로에 들어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직진이 아닌 우회전으로 안내했고 사고를 낸 과정에서 경적이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A씨 역시 초행길이었고 일방통행 도로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와 이후 면담 과정에서의 진술, 동승자 등의 진술을 대조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2차 조사에서 달라지는 점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급발진 주장을 고수할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검토하는 한편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당시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는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돌진하는 차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가드레일의 강도를 높여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참사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찾은 시청역 사고 현장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진한 차량에 속수무책으로 뽑혀버린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대신해 지금은 임시로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가 부딪히도 좀 안 다칠 만한 센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방호 울타리는 통상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뉘는데 보행자용은 무단 횡단을 방지하는 게 주 목적이어서 사실상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사고 지점에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는데 1m 높이에서 10kg 이상의 물건을 떨어뜨리면 부서지는 수준의 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청역 인근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곳곳에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만 설치된 상태입니다. 도심 내에서는 제한 속도가 높지 않다 보니 그동안은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고 이번 사고를 지켜본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다니면서 가끔씩 이제 과속이나 혹은 이제 이게 차가 이렇게 옆으로 끼어들까 봐 좀 불안한 건 많이 심해요. 안전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전문가들도 인구 밀집 구역에는 충격에 버틸 수 있는 차량용 울타리 도입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연석과 이제 방호 울타리에 대한 부분, 그 이전에는 그 속도 저감 시설, 가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서울시는 올해 안에 위험 지역을 선정해 강도 높은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한편 가로수 숫자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일반 학생들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줬을까요? 5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 원칙대로라면 유급 처리되는 게 맞죠. 정부가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도 또 낙제 과목이 있더라도 유급되지 않고 국가시험을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구제책을 내놨습니다. 당국이 이제 이상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을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의대생들, 그래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대생 18,000여 명이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학교는 비대면 수업까지 병행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수업을 녹화해서 학습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하지만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의 학사 제도를 고쳐 유급을 막는 비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의 차질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낙제 과목이 있다면 유급이지만 무료 보충 수업을 통해 학년 말까지 제2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또 2학기 시작이 미뤄져도 국가 장학금 신청을 보장하고 본과 4학년을 위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합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 반면 수업 현장에 복귀할 학생들의 의지는 크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콧방귀도 안 끼던데. 그리고 자기 자녀들, 의대생들도 그냥 너무 다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다. 또 복귀하더라도 밀린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보충 수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창사 이래, 그러니까 55년 만에 처음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노조 리스크가 생긴 거죠. 또 직원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인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터라 주변의 시선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1차 총파업 이후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며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사흘간 파업한 뒤 15일부터 2차 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입니다.
집행부 지침 전까지 절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즉 HBM, H나 포토 설비 세우면 그죠. 바로 피드백 올 거거든요. 네. 우리 승리를 당길 수 있나라는 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조합원에게는 지치지 말고 집행부 지침 전까지 절대 출근 금지 등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노조는 노조 창립 휴가 1일, 전 조합원의 기본급 3.5% 인상, 성과급 개선, 무임금 파업의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 사측은 현재까지 라인 대부분이 정상 가동돼 생산 차질이 없는 상태며 노조와의 대화 재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한 6,500여 명 중 반도체 직군이 5천여 명을 차지해 파업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생산 차질도 우려됩니다. HBM 반도체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다. 삼성은 원칙을 지키고 관리해야만 앞으로 제2차, 3차 파업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총파업 뉴스를 홈페이지 톱뉴스로 다루는 등 외신 역시 삼성전자 총파업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가져올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축구협회가 인적 쇄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젊은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협회를 장악한 선배들의 꼰대 문화가 우리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 오죽하면 축구협회를 다시는 믿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올까요? 이런 가운데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내정된 홍명보 감독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논란이 꼰대 문화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축구계의 꼰대 문화가 지난해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번복 사태와 불투명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이번 감독 선임의 원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위원장보다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애들은 구석 저기 끝 맞잖아. 자리도 말 못해. 무슨 말을 해. 축구계가 가장 심한 꼰대 문화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촌극 같았던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을 공개한 박주호도 고압적인 축구협회 회의 분위기를 폭로했습니다. 오늘 훈련 세션 그게 다가 아니야. 주호 넌 지도자를 못 해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축구계 인적 쇄신 필요성이 나오는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내정 사흘 만에 팬들을 이해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그분들의 어떤 감정이 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울산 광주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울산 팬들은 분노에 찬 걸개 문구를 내걸며 항의 중입니다. 홍 감독은 잠시 후 경기가 끝나는 대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 G7 정상회의에서 휴식을 이유로 저녁에 잡힌 독일 총리와의 회담을 취소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나토 회의를 통해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연간 60조 원 수준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nd we know Putin won't stop at Ukraine. But make no mistake, Ukraine can and will stop Putin.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일 정상 만찬을 주최하고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단독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TV토론 이후 불거진 인지력 논란 등 건강 문제를 전 세계를 향해 불식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사태 압박에서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후보 교체를 위해 논의를 가졌지만 지지 의견과 함께 우려와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습니다. As I've said before, I'm with Joe. Thank you. Different viewpoints, different ideas, and to be unified behind that message of ensuring that we do everything we can to win this November. 8월 초 민주당은 후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다음 주에는 거취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22년 전 실종된 산악인이 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등산복과 등산화 등 당시 착용했던 물품은 거의 원형 그대로였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새하얀 논밭 위에 잔뜩 웅크린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주변에는 산악구조대 수습팀을 기다리는 경찰 인력이 대기하고 있고 곧이어 빨간 천으로 뒤덮여서 내려갑니다. 지난 5일 페루 안데스 산맥의 우아스카란 산 정상 인근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미라 시신은 등산복과 등산화, 신분증까지 소지품이 모두 그대로여서 22년 전 실종된 미국인 등반가라는 사실이 바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국 국적의 윌리엄 스탬플은 다른 동료 2명과 페루 우아스카란 산 5,200m 넘는 지점에서 눈사태를 맞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른 동료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스탬플은 22년이 지나고서야 이번에 미라로 발견된 겁니다. 다른 1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아스카란 산은 해발 6,700m가 넘어 열대 지방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때때로 빙하가 녹으면서 산사태가 일어나 등반가가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죠. 지금 중국에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든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시 기사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뺀 그러니까 이용객들은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기다리던 승객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석이 텅 비었는데도 이 택시는 승객이 문을 닫자 바로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인구 1,400만 중국 우한시에서는 지난 2022년 IT 업체 바이두의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됐고 현재는 500대가 넘게 운행 중입니다. 승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바이두는 조만간 이 택시를 1,00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불똥은 기존 택시 업체와 기사들에게 튀었습니다. 우한시의 한 택시 업체는 운영 중이던 159대 택시 중 4대가 지난 4월부터 수입 감소로 그만뒀다며 로봇이 서민의 직업을 빼앗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급기야 택시 기사들은 우한시 운송 당국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사용 제한을 청원하고 나섰습니다. 关键的是，这1000辆无人驾驶的出租车就意味着减少1000个就业岗位。如果是两班倒，就是2000个就业岗位。 하지만 중국에선 우한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등지로 자율주행 택시가 계속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택시 기사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요즘 일기예보 보다가 하늘 올려다보면 이거 맞나 하는 생각 많이 드시죠? 서울에선 해가 떴는데 충청과 전북에선 예상을 웃도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너무 다르거든요. 날씨만큼 예보도 변덕스러워졌나 봅니다. 이상혁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서울시가 간밤에 내보낸 재난안전 문자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울엔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 예보 기간 내린 비의 양은 고작 1.4mm에 불과했고 낮엔 폭염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우산을 들고 외출한 시민이 곳곳에 보입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막상 나오면 비가 안 오고 근데 또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고 이런 경우가 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전북엔 최고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실제로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대청대문 수문을 열고 쉴 새 없이 물을 토해냅니다.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힘을 키우면서 정체전선을 가로막자 전북과 충청 그리고 경북에 몰렸습니다. 기상청은 3가지 기상예보 모델을 종합해 예보를 하지만 이번엔 모델이 모두 정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존 예보 모델로는 날씨를 예측하는 게 더 어려워진 탓입니다. 특히나 한반도 주변의 바닷물 온도 상승 속도가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매우 빠른 수준이라서 그런 어떤 폭우를 일으킬 만한 에너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보 모델이 계속 개발되고 있지만 기후가 바뀌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최근 2년간 주의력 결핍장애 ADHD로 진료를 받는 학생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ADHD 치료제가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처방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인데 서울만 봐도 강남 3구의 처방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약에는 분명 부작용이라는 게 있죠. 공부 잘하는 아이보단 건강한 아이가 더 낫지 않을까요? 신용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에 대해 묻자 한 학생이 복용 경험담을 털어놓았습니다. 머리에 생각이 일단 날뛰지 않고 잠도 좀 덜 오고 일단 피곤한 게 좀 덜하니까 집중을 잘. 약을 복용하는 친구가 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 메틸 페니데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찾는 수험생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약의 후기나 효과에 대한 질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10대 ADHD 진료 환자는 17,230명으로 2년 전보다 64%나 급증했습니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서도 10대 환자가 2년 만에 50% 이상 늘었습니다. 처방량도 4년간 3배 넘게 폭증했는데 3분의 1이 10대였으며 처방 지역도 서울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치료제를 타기 위해서 질환을 앓고 있지 않는데 자가진단 테스트 설문항에 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료계는 ADHD가 없는 사람에 대한 약효는 검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장 리듬, 그러니까 부정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너무 용량이 과하거나 하면 환각 발생이 있다는 그런 보고도 좀 있고요. 또 ADHD는 집중력이 부족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며 약 복용에 앞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여자 복싱의 대들보 이매지와 오연지가 도쿄에 이어 파리에서 다시 한번 올림픽 무대에 도전합니다. 도쿄에서의 아쉬움을 파리에서 씻겠다는 두 선수를 신영빈 기자가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쉴 새 없이 스텝을 밟고 그렇지. 굿. 한 체급 높은 선수를 만나도 물러서지 않고 주먹을 뻗습니다. 파리올림픽에 나서는 여자 54kg급의 이매지입니다. 우연히 본 여자 복서가 멋있어 복싱을 시작했고 반대하던 부모님도 링 위에서 눈빛이 바뀌는 딸의 모습에 1호 팬이 됐습니다. 얼굴이 다쳐서 온 날에는 약간 너는 막 코피 냈어? 이런 식으로 넌 더 잘했지? 이런 식으로. 한국 여자 복싱 최초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처음 밟은 올림픽 무대에선 긴장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의 자기 모습이 미워 보였단 이매지는 파리에서 맞을 두 번째 기회에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최고의 무대. 그때보다 저를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지금 큰 것 같아요. 도쿄에서 같은 아픔을 맞받고 다시 한번 함께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된 60kg급의 오연지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선배. 오랜 기간 한국 여자 복싱을 이끌어온 오연지도 동생과 함께 후회 없이 모든 걸 쏟겠다는 각오입니다. 천방지축 동생 같은데 멋있는 선수이면서 그런 부담감 안 느끼고 서로 둘 다 준비한 거 다 하고 즐겼으면. 한국 복싱의 희망을 걸머쥔 복싱 자매가 파리에서 뻗을 금빛 펀치를 위해 주먹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이미지 오연지 파이팅!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 밤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제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까지 곳곳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북과 강원 남부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데요. 내일은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 곳곳으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29도, 대구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의 폭염은 더 극심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